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신성범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자리에 쓸만한 그런 깜냥이 아닌데 선생님께서 그 우동집 장사도 안 되실 때 부산에 바람이나 한번 쐬러 놀러 오라고 말씀 주셔서 내려왔는데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산 모르겠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바다 내용이 상같이 밀려오는 게 스스로 먼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또 부산대 앞에 장소가 문화관광 봄이 있어서 부산대 앞까지 싹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제 젊은 학생들이 특이한 부산 사투리로 리포트 했나? 하시는데 그래서 또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이게 부산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오늘 강의를 제가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받아서 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소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남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데서 조그만 우동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지금 일을 하기 전에는 외교부라는 곳에서 외무공무원으로 17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 와중에 그 기간 중에는 주로 일본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한일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계속 제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비록 이제 공직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민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혹시 둘 사이에 교류를 늘리는 것, 계속 교류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서로 배울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오해에 의해서 서로 계속 악순환이 되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담나고 하는 그런 요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제가 아는 일본, 제가 겪은 일본, 제가 공부한 일본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본인들에게 계속 한국을 제대로 된 한국을 소개하는 것 그것을 저희 하나의 하여튼 우동집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 생애에 걸친 그런 스스로 부여한 사명감으로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페이스북을 제가 좀 하는데 페이스북에 굉장히 하여튼 쓸데없는 글들을 많이 올리는데 언론사에서 그걸 보고 재미가 있었는지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조선일보에도 기고도 하고 월간조선에도 기고도 하고 또 그러한 정리된 조금 글들이 있으면 조금 모아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문단을 나눠서 책도 내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2017년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됐는데 나름대로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역사 교양서가 별로 이렇게 한국에서 책 판매 부수가 많지 않은데 지금 7세를 찍었고 하여튼 10,000권 이상은 팔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저 같은 무명 작가가 낸 책으로는 좀 의외로 의외적인 그러한 판매 부수인데요. 근데 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냐면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장사를 하고 있으면은 한국에서 꽤 유명하신 학식 있는 또는 명망 높은 그러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희 집에 일부러 오셔서 신권 한번 보러 왔다고 이 책을 읽고 내가 너무너무 일본에 대해 모르던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쇼크였던 게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정도 되는 명망 있는 지식인 분들이라 그러면은 저는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분.
오늘 강연이 힘들 것 같은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본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텔레비 다큐멘터리도 열심히 보고 역사 책도 좀 부적이고 한 수준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일본 내에서는 상식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한국에서는 꽤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뭐 외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활약하시는 분들까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에 대해 모르는구나 한국 사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절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알아야지 서로 팩트 파인딩을 제대로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해야지 서로 논의의 진전을 볼 수가 있는데 팩트 파인딩 자체가 굉장히 서로 오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무지의 상태이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감독이 좁혀질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한국 입장에서는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을 달고 살잖아요. 역사를 잊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역사를 잊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겨서 수십 년 동안 아주 민족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생명적으로 신체 생명적으로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게 분해서 지금도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니 그럼 왜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왜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고 등등에 대한 원인 분석이 돼야지 아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는데 그래야지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호, 슬로건 그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은 그 구호, 슬로건이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각 개인 레벨에서 그것을 체화하고 또 실천,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것이 사실은 미래를 대비하는 과거에 비추어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도 일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에서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마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좀 갖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유인물은 읽어보셨나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읽어보시면은 대략적인 그러한 에도 시대가 어떤 시대였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도대체 그러면은 왜 이를테면 에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소비의 중심지가 되고 대도시가 돼서 일본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었는가? 일본의 어떤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그러한 미묘한 균형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일본 사회의 하나의 정치 다이나믹스를 형성을 해서 또 그것이 군대화로 가는데 유리한 그런 조건으로 작용을 했는가? 그러면은 그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다 사람들이 생업이 있고 자기의 맡은 역직이 있고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돈도 벌고 또 사회적으로 발시받지도 않고 또 신분제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할 수 있었는가? 서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땠고 또 서민의 문화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근대로 이어지기 전까지 에도 시대에 꽃을 피웠는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챕터별로 18 정도 챕터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본 사회가 에도 시대, 그다음에 메이지 이후의 근대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단절보다는
연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에도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근대와 근대를 가교하는, 연결하는 가교의 시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에도 시대의 어떤 축적된 마치 물이 끓듯이 이렇게 그 계속 겉으로 보면은 뭐 똑같지만 찬물이랑 똑같지만 안으로 계속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게 상변이가 그 오기 전까지 에너지를 흡수하는 듯한 그러한 축적의 시간이라고 저는 이제 에도 시대를 표현을 했는데, 과연 왜 신상록에는 그러면은 에도 시대를 가교의 시대, 축적의 시대 또는 뭐 대항해 시대에 버금가는 대전환의 시대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조금 그 기왕에 시청각 자료가 있으니까 그 시청각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 3가지 정도 테마를 제가 잡아서 에도 시대의 시대상, 에도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땠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에도의 근대화를 메이지 유신으로 딱 놓고 이제부터 여기 딱 요시야 해서 뭐 국가 개조 프로젝트, 뭐 국가 대일신, 뭐 그래서 그 하급 무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뭐 사조 동맹을 맺고 뭐 존함양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의 일본이 근대화를 급속히 추진을 했고, 그 급속한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그 힘이 넘쳐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이제 제국주의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그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맞는 말인데 그 조선에 이를테면은 서양 세력이 처음 왔을 때 그 이를테면은 병인양요라든지 신미양요라든지 그 전에는 조선은 사실은 유럽과 그런 서양 세력과의 컨택트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853년에 페리제독에 소위 말하는 흑선, 구로군해라고 하는 게 와서 딱 뭐 철갑선이 와서 거대한 함포를 이제 위협을 하면서 개항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뭐 막 당황하고 그러다가 그래 우리 개항하자 라고 해서 1854년에 처음으로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고 개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든지 대동강에서 뭐 상선이 들어왔는데 돌 던지고 뭐 화살 쏘고 그러다가 뭐 이제 불태워버려갖고 전쟁까지 나중에는 일어나게 돼, 신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때 조선 사람들이 그 제너럴 셔머노나 아니 그 이후에 온 미국의 함대를 보는 그 시각과 인식과 1853년에 우라가에 찌바 앞바다에 그 페리 제독의 함대가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인식이 비스무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세계관이 달랐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한국과 일본이 왜 근대화 19세기 중반 이후에 그 서구와의 접촉에 의해서 그 근대화를 추진을 할 때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차이가 났는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신상록에는 그러면은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왜 우라가의 그 페리제독 함대가 왔을 때 일본의 막부라든지 다이묘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페리제독의 서양 함대를 봤을 때 조선 사람들이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인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전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알고 싶으시면은 이 책을 사보시면 되고요. 네네. 2권도 나왔으니까 2권도 사보시면 되고, 농담이고요. 마음은 들립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가장 도울 수 있는 3가지 소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도입니다. 지도. 두 번째 제가 도자기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의학 서적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먼저 지도 얘기입니다. 네.
그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지도가 뭐지요?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의 작자가 누굽니까? 김정은. 아, 다 아시는군요. 부산대 도서관에도 있거든요. 네? 부산대 도서관에도 대동여지도 개정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그 부산대를 저 시골 쪽에 살아가지고 부산대 자주 다니는데 네네. 그 도서관에 그 김정은 대동여지도가 쓰자고 되어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국립박물관에 원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립박물관에도 있고 부산대에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제가 제대로 좋은 장소에서 적절한 장소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 일본에는 조선의 대동여지도가 있다 그러면 일본에는 이노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노타다타. 네. 이노타다타 보면요, 저 사람. 네. 강의하시겠습니까? 저도 알고. 네. 저도. 네. 다른 분들은 모르시니까 예. 그리고 또 폼을 좀 지어야 되니까 그 일본에는 이노즈라고 하는 지도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 한국에도 초등학생들 정도만 돼도 대동여지도를 다 알듯이 일본에서도 그 이노즈, 그 대일본 여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생만 돼도 초학생만 돼도 다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지도를 그렸나? 이게 이노즈입니다. 1823년에 완성이 됐으니까요. 대동여지도보다 대략 한 60년 정도 앞서서 제작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대동여지도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현재 인공위성으로 이제 실측을 해서 그 만든 그 외곽선, 일본 열도 외곽선입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굉장히 정교합니다. 당시 유럽 지도에 비해서도 절대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그런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누덕누덕이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격자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건 한 장의 지도가 아니고요. 그 214매의 지도를 합친 것을 그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입니다. 36,000분의 1 대축적 지도 213매를 합쳐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야구장 외야니까요. 야구장 외야를 가득 채울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대동여지도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요거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면 한 장 한 장은 어떻게 그려져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지마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 또는 원폭 투하로 잘 알고 있는 나가사키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큐슈에 미나미 큐슈에 있는 그 해안선을 이렇게 그리고 안에 있는 그 하천과 도로 그다음에 주요 진영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에도입니다. 에도. 여기에 보면 에도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 그 연배를 쓰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주 놀러 가신 아카사카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 시부야도 있고 또 그 시나가와 옆에 있는 다카나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게 에도성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해자고요. 이게 지금 동해도라고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 지금 남아 있는 지명이 당시에 유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서울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연속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주요 하천과 그러한 도로망 등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그 해안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동여지도고요. 대동여지도 보시다시피 한 사이즈적으로는 10분의 1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 대동여지도 외에도 김정은은요, 뭐 청구도도 그리고 많은 다른 그 지도를 그렸는데요. 실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조금 이렇게 동서 남북으로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격차가 동서 남북 가리지 않고 다 격차가 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요. 이노즈는 남북으로는
현재 실측하고요. 오차가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0.1%의 오차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로는 대략 한 3%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남북에 비해서 30배 이상이나 되는 그런 오차가 동서 방향으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는 사실은 지도 제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오시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네. 네네네. 원래 농민 출신인데 부모가 17세에 다 돌아가셔갖고 인호 가문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양조장을 하는 상인 집안이었는데 이제 대릴사회 서양자로 들어간 다음에 그 인호 집안의 성을 이어받아서 인호 집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장사수완이 좋았는지 그 양조장, 쌀가게, 땔감 가게 등을 또 잘해갔고요. 꽤 큰 그 사업체를 일군 다음에 나이가 50세가 되던 해에 은퇴를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나이 50세가 되면은 그 평균 연령이 뭐 한 43세, 45세 정도밖에 안 되는 때였기 때문에 천수를 다 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 다음 그 승계자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게 당시 일본의 문화였는데요. 50세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인호는 에도로 이사를 갑니다. 당시 에도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선도 한양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근데 막대한 돈을 써서 에도에 자기 살 곳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이 나이든 양반이 왜 올라왔을까? 그럼 이 사람이 천문학을 공부하겠다. 자기 평소의 취미가, 평생의 취미가 천문학이었는데 그 천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에도에 가서 자기가 그분들 문화에 들어가서 그 천문학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막부 밑에 천문방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료 조직이기도 하고 벼슬 이름이기도 한데, 당시 타카하시라고 하는 천문방이 이제 당시 최고의 일본의 과학자죠. 이 과학자 밑에 들어가서 당신에게서 나는 천문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시 타카하시는 30대 중반 정도였거든요.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분이 천문학 배우겠다니까 그냥 노인의 도락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십시오 그랬는데, 그 이노 타다타카는 굉장한 사람이었는지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형설지공을 공부를 해서 그 타카하시가 탐복할 정도의 그 천문학에서 아주 일치월장을 하고 자기 고유의 연구 결과를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자기 에도집을 천문 관측대로 만듭니다. 나량경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측 기구를 사서 그 밤마다 관측을 해서 자오선이, 그러니까 금성이 자오선을 통과를 하는 시각을 다 측정을 해서 일본의 그 금성 자오선 그 궤적을 데이터로 남긴다든지 아마추어를 넘어서는 그러한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니까 타카하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둘 사이의 사제지간이 나이를 초월한 그런 학자적인 그런 동료 관계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타카하시는 천문방의 가장 큰 역할은 즉 달력을 만드는, 캘린더를 만드는 게 천문방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 당시 이제 그 천황이 연호가 바뀌면서 새로운 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은 서양으로부터 전래된 그러한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미 지구가 구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이 외경, 바깥 둘레, 사이즈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수의 차라든지 그런 것 등을 아주 정교하게 그 역에 반영을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타카하시가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이 지구의 정확한 둘레 사이즈만 알아도 내가 더 역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작성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던 차에, 근데 그것은 과연 이 지구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고 하는 것은 당시 서양도 모르고 있었고요. 대략 한 4만 킬로 정도로 추정을 할 뿐이었고, 아직 서양에서도 정확한 외경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 과학자 소사이어티에서도 하나의 난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얘기하는 과정에 이노타다타카가 그거 내가 방법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그거 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네 재면 되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거 어떻게 재요? 지구 둘레를 어떻게 잽니까? 이노타다타카가 제가 재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노타다타카는 워낙 이 측량광이에요. 천문학도 결국은 데이터 그 천체를 관측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관측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모으는 것,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취미이기도 하고 또 평생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내기를 일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노의 아이디어는 지구가 이렇게 둥그니까 요 자오선, 요 호 있지 않습니까? 요 그 360도 중에 요 1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길이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곱하기를 하면은 외주를 구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천체를 관측을 해서 포인트 A에서 천체를 관측을 해서 각도를 재고 포인트 B까지 가서 B에서 천체를 북극성입니다. 관측을 해서 그 각도를 잰 다음에 이 포인트 A부터 포인트 B까지 정확한 길이를 잴 수 있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 B와 포인트 B를 A, B를 연결하는 이 호, 활처럼 생긴 이 호의 길이를 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노타다타카의 아이디어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먼 거리를 그 포인트 A하고 포인트 B를 굉장히 먼 거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관측치의 오차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난점이 있는 게 북극성 관측을 통한 천체 관측을 통한 측량은 동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북극성은 동서 경도를 따라 아무리 이동을 해도 다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같은緯도에서는 이 동서로는 이동을 해도 의미가 없고 반드시 남북치만을 남북으로 포인트 A, B를 설정을 해야지만 관측치를 의미 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노타다타카하고 타카하시가 생각해낸 게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 근데 당시 요 에도에서 홋카이도가 일본 입장에서는 남북으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되는 셈이고요. 근데 여기 홋카이도는 당시에는 일본 땅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에조지라고 하는 아이누들이 사는 일본의 영향력 내에 있긴 했지만 일본이 아직 여기가 완전 영토화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입 금지 지역이었는데 타카하시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요 18세기 말이 되면은 요 위에 러시아가 이쪽으로 와서 요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와서 시비도 걸고 통상하자고 막 요구도 하고 무단으로 해안에 침입을 해서 약탈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부의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는데 당시 요 홋카이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부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노타다타카가 이제 타카하시가 막부에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출입을 허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노가 허가를 받아냅니다. 막부 그렇다면은 지도 필요한데 그려줘. 라고 해서 그게 첫 번째 이제 실측 측량 여행을 떠난 게 1800년이에요. 1800년이니까 이노타다타카가 174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800년이면 몇 살입니까? 55살에 만으로 55살에 첫 번째 측량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측량 여행을 5월에 출발해서 여기에 8월에 도착해서 돌아오니까 10월. 총 5개월에 걸친 요 실측 여행을 해서 지도를 제작을 해서 그의 막부에 제출을 했는데 막부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주 정교한 그런 지도가 그려지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막부가 나서서 이노우에게 우리